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사건 준비하면서 굉장히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감정이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최대한 차분히 진행해 보려 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한 사람은 43살의 카페 사장 김 씨였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꽤 차분했습니다. 일단 그 쓰러진 어머니 68세의 정 씨는요, 가명인데요. 평소 세 딸이 운영하는 카페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였죠. 그녀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심정지가 온 거라면 한시가 급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딸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차분할까요? 구급대가 급히 카페에 도착을 했고 보니까 어머니 정 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아주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죠. 그런데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당연히 지병이나 과로 급성 심정지일 거다라고 예상했던과 달리 정 씨의 피부 곳곳에 시커먼 멍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얼굴은 더 심각합니다. 양쪽 귀가 새빨갛게 부어 있고요. 앞면 전체에도 구타로 인한 흔적이 뚜렷해요. 자세히 보니까 얼굴 상처 몇 개는 군데군데 딱지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이건 짧은 시간 동안 가해진 폭행의 흔적이 아니라는 뜻이죠. 어쨌든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버티지 못하고 끝내 사망합니다. 한편 이 피해자의 상처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시신을 국과수로 바로 보내서 부검을 맡겨요. 부검의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정말 몸 곳곳에서 외부 압력과 폭행으로 인한 피하 출혈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렇게 내려진 사인은 둔력에 의한 내부 출혈. 즉 여러분, 정 씨가 맞아서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경찰은 신고자였던 큰딸 김 씨의 태도에서 수상함을 감지했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사망을 판정받았을 그때도 큰딸은 크게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즉각 그 카페 내부의 CCTV를 입수하게 되죠. 화면을 보니까 역시나 수상한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7월 24일 새벽 12시 20분, 김 씨를 비롯한 세 자매가 CCTV 사각지대인 주방 옆에 통창 부근으로 이동을 해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듯 테이블을 창가 쪽으로 밀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거기로 어머니 정 씨를 끌고 들어갔죠. 자, 이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기가 사각지대라 찍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후 11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카페에서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먼저 큰딸 김 씨 소환해서 추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나머지 동생들은 그냥 평소처럼 카페 영업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집안에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엄마를 잃었고 큰딸 언니가 지금 경찰한테 불려갔고 너무도 태연한 이런 행동에 경찰의 의심이 짙어져 갔죠. 결국 김 씨를 거듭 추궁한 끝에 큰딸이 입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생들이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시인해요. 근데요, 그 이유가 좀 황당했죠? 코로나 터지고 매출이 안 좋아서 지금 너무 힘든데 엄마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예전부터 엄마가 조리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또 제대로 손님한테 서비스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대요. 근데 사건이 발생한 24일에는 더 심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일부러 음식에 소금 넣은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면서 폭행을 한 거죠. 이건 거의 폭행할 이유를 일부러 만들었을 정도예요. 심지어요, 그 수준이 가히 기가 막힙니다. 24일 새벽 12시 20분에 시작된 폭행이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매가 모두 합세해서 그 절구공이하고 밀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엄마를 무자비하게 구타한 거예요.
엄마 쓰러졌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악마 같은 딸들이 엄마를 찬 바닥에 버려두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9시 40분이 됐죠. 어머니 정 씨는 전날 밤의 구타로 몸도 성치 않고 또 정신도 혼미합니다. 근데 큰딸은 그런 엄마를 다그치면서 빨리 오픈 준비하라고 막 몰아붙여요. 심지어 그 와중에 머리도 때리고 종아리를 걷어차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정신은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데 이때 또 딸이 엄마의 입에다가 진통제를 그냥 밀어 넣어요. 그리고 마냥 기다립니다. 세 자매가 모두 30분 동안이나 엄마를 그냥 바닥에 방치해 둔 거죠. 그러다가 정 씨가 더 이상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경찰에 신고를 한 정황입니다. 즉각 세 자매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존속상해치사, 이건 검찰이 이 사건을 살인으로 판단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보니까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에도 상당 시간 생존해 있었다는 점, 현장에 갔을 때도 숨이 붙어 있었죠.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또 자매가 자진해서 119에 신고한 점이 참작됐다고 해요. 하지만 담당 검사조차 사건을 조사하면 할수록 수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과거에 이 정 씨와 세 딸의 관계는 다 좋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요. 그런데 단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세 딸이 단합해서 엄마를 때려 죽인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추가 조사를 좀 더 해보니까 아니 이 집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지도 않아요. 지난 2019년에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집을 비롯한 현금과 재산을 좀 상속을 받았더라고요. 이거 돈 문제가 아니야. 그렇다면 분명 김 씨와 자매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제 그녀들이 어머니를 폭행한 진짜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즉각 경찰이 자매들의 핸드폰을 뺏어서 포렌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3명이잖아요. 그 자료만 수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었죠. 몇 달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3개월 만에 아예 새로운 단서가 포착됩니다. 죽은 정 씨 소유 아파트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됐더라고요. 누구한테 변경됐지? 거래 내역 봤더니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68세 진 씨라는 여성이었어요. 근데요, 마침 이때 경찰들한테 이 이름이 익숙합니다. 그건 바로 앞서 자매들 핸드폰 그 메시지 포렌식을 했잖아요. 이때 자주 등장하던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진 씨라는 새로운 사람과 세 자매의 연결고리가 밝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도대체 진 씨는 누구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진 씨와 죽은 정 씨가 나이가 같아요. 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우정을 이어오던 친구였습니다. 그 사이도 좀 각별했고요. 과거 피해자는 고지식한 남편과의 불화로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삶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진 씨가 같은 건물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정 씨와 친분을 쌓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관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요, 이 진 씨가 피해자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 진 씨가 세 자매와 주고받은 문자에는 이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매들이었는데 진 씨가 이상한 조언을 해요. 너는 정치인, 재벌가 쪽 아들과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길을 타고났어. 근데 네 엄마가 그 길을 방해하고 있네. 그니까 네 엄마 길을 꺾어놔야 돼. 그러니까 엄마한테 폭력을 휘두르라고 세뇌하고 있는 당사자인 겁니다. 근데요, 이 자매들도 진 씨의 말이라면 거의 종교처럼 순응하고 따랐어요. 한 예로 어느 날 진 씨가 네가 내 손주들을 돌봐주면 좋은 길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매들이 진씨 집에 가서 막 손주를 도물보기 시작해요. 이거 뭐 거의 강제 노동 아닌가요? 사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이모 조카라기보다는 좀 주종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희생자는 딸들만이 아니었고요. 제일 친한 친구라던 피해자 정씨 또한 매일같이 진씨 집을 오갔어요. 거기서 가사 도우미를 하는 거예요. 대가는 없고요. 정말 마치 뭐 자원봉사를 하듯 손주의 식사를 만들어주고 빨래 해놓고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좀 고마운 줄 알아야 될 텐데 진 씨의 행패가 날로 심해져요. 행여나 손주가 음식 안 먹겠다고 막 하면 정 씨한테 왜 이따구로 음식을 만들었냐면서 마구 비난했고요. 추정을 해보자면 이 진 씨라는 사람이요. 무속 신앙을 빌미로 세 자매를 오랫동안 세뇌한 것으로 보여요. 그간 자매들한테 보낸 문자를 좀 살펴볼까요? 참 정말 황당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엄마를 매일 잡거라. 무력으로라도 따르게 하고 기필코 해내자. 조금 맞은 걸 갖고 아프다고 일을 해내지 못하니 좀 더 지켜보거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큰딸의 대답입니다. 네, 대가리를 깨서라도 잡을게요. 이 메시지는요, 자매들이 이 진 씨라는 여성에게 얼마나 철저히 세뇌당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돼요. 근데 이런 지시가 정 씨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계속됐어요. 딸들에게 오랫동안 폭행당했죠. 그러니까 엄마의 몸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특히나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는데 뭐 예전에는 성형수술을 받은 게 아니었냐라고 오해를 받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한편 이 진 씨라는 여성이 보낸 메시지에 유독 이분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절대 절망적인 생각은 안 해.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 길을 방종하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 씨가 마치 전능한 이분과 소통하는 무속인처럼 행동한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기까지 상황을 파악한 수사관이 바로 진 씨 소환합니다. 그러자 진 씨는 펄쩍 뛰면서 혐의를 부인했죠. 자긴 절대 무속인이 아니래요. 관련도 없고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세 자매의 태도입니다. 우리 진 씨 왜 불렀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다. 막 두둔해 주는 겁니다. 정말 미쳐버리겠죠. 그런데 이 사건의 실체가 또 다른 반전을 맞이해요. 피해자가 더 있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죽은 정 씨의 남편이자 자매들의 아버지 김 씨였습니다. 앞서 2019년에 사망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또한 딸들에게 오랫동안 폭행을 당해왔어요. 그리고 그걸 사주한 사람은 다름 아닌 부인 정 씨였습니다. 이 남편이 다소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리고 좀 아내를 좀 구속하는 편이었다고 해요. 뭐 그래도 가정은 좀 평범했는데 사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좀 수시로 이단 종교에 빠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종교 어디에 간다 이러면 막 강하게 제지한 거죠. 그러다가 정 씨가 우연히 이제 같은 건물에서 진 씨를 만나게 됐잖아요. 친구 진 씨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한테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진 씨가 얼마나 교묘했는지 부부 사이를 이런저런 말로 막 갈라놨고요. 남편한테 언젠가 네가 큰 화를 입을 거다 끊임없이 세뇌합니다. 결국 이 아내 정 씨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때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죠. 그러자 이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내 정 씨, 그러니까 오늘 사건의 피해자 정 씨가 딸들에게 아버지를 때리라고 폭력을 사주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황당하시죠? 이게 언뜻 듣기론 좀 믿기가 힘든데요. 이날부터 아버지는 딸들에게 매일같이 폭행을 당했어요. 머리 찢어지고 얼굴 부어오르고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심지어 딸들이 망치를 가져와서 머리를 내리친 날도 있고요. 이게 아버지도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녹음해서 지인한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파일을 들어보니까 막 딸들이 욕설을 하면서 아버지를 폭행하는 그 음성이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이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나요. 개인 택시를 운전하면서 10년간 숨어 살았죠. 그러다 2019년에 췌장암에 걸려서 홀로 쓸쓸히 사망한 겁니다. 자, 이 주범격인 진 씨에 의한 쇠뇌가 지금 보니까 한두 해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아주 오랜 기간, 최소 10년이라는 거죠. 그 동안에 진 씨는 자매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럴수록 진 씨는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들을 철저히 올가매게 됩니다. 그 한 예로 2019년 4월 세 자매는 이 주범 진 씨의 남편이 소유한 2층 상가를 사게 됩니다. 8억 5천만 원이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7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진 씨 남편의 상가잖아요. 근데 사실 진 씨가 시킨 일이에요. 왜냐면 남편의 상가는 전혀 투자 가치가 없는 건물입니다. 대부분 다 비어있는 공실이에요. 애초에 그 진 씨 남편이 이걸 4억에 샀다고 해요. 근데 자기 이익 남기려고 자매들한테 8억 5천에 판 거죠. 또 자매들은 대출 7억까지 받아가지고 이걸 산 거고요. 게다가 앞서 경찰이 피해자 죽은 정 씨 어머니의 아파트가 진 씨 명의로 바뀌었다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고 딸들이 집까지 넘겨준 겁니다. 미쳐버려. 이렇듯 피해 상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은 주범 진 씨에게 존속 상해교사, 즉 이게 타인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를 가하도록 교사, 시킨 경우이다 라는 걸 들어서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세 자매에게는 존속 상해 치사 혐의가 적용됐고요. 당시 검찰은 이 자매가 진 씨에게 완전히 조종당한 것으로 봤어요. 근데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을 했죠. 그렇게 첫째 딸에게는 징역 20년, 둘째와 셋째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이 구형됩니다. 이게 존속 상해 치사인데도 불구하고 꽤 높은 형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 입장으로서는 이게 거의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1심 재판이 열리는데 실제로 내려진 양형은 약했습니다. 결국 첫째 딸에게는 징역 10년, 둘째, 셋째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돼요. 그리고 주범 진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됩니다. 사실 제가 계속 주범 진 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 세 자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긴 하지만 검찰이 봤을 때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세 자매라고 본 거죠. 그래서 2년 6개월이 내려진 거고요. 어쨌든 이 판결 이후 검찰은 항소를 하는데요. 자매들과 진 씨도 항소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항소심이 열렸어요. 근데 자매들이 이제 재판부가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야 너네 미리 준비한 도구로 어머니를 사망해 했잖아. 이걸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진 씨에게도 살인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오가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항소심은 결국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합니다. 2021년 10월 대법원은 상고 기각했고 형은 확정돼요. 그렇게 큰딸 10년, 둘째 셋째 7년, 그리고 현재 진 씨는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심심치 않게 들리는 단어가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오늘 사건은 그 단어의 실질적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속, 종교를 동반한 가스라이팅은요. 이 상대방의 나약한 부분을 교묘히 파고들기 때문에 정말 더 위험하고 악질적이에요. 진 씨는 자기 욕망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속신앙, 그것도 가짜로 이용했습니다. 입은 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게 세 자매 철저히 길들여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데 성공했죠. 근데 정작 이 피해자들은요,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럼 이제 자신의 엄마를 잃은 이 상황에서 자매들은 처절히 깨달았을까요? 어떤 천륜을 어겼는지요. 영혼까지 죽이는 죄다라고 불리는 가스라이팅. 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직접 자기가 당해보기 전에는 사실 그 누구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통제와 세뇌가 강하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저 세 자매가 세뇌당하고 멍청했네
라는 비난보다는 나도 잠시 방심하면, 내가 마음이 좀 약해질 때면 나도 저런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12월 2일 인천 부평구 길산동을 가로지르는 굴포천에서 정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의 환경미화원 67살의 황 씨도 굴포 3교에서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청소를 하고 계셨죠. 그곳은 평소에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산책로 아래였고 누런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한참 작업을 하던 오후 3시, 황 씨는 굴포 3교 20m 지점의 수로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수풀색하고 비슷해서 육안으로 구분이 힘들었는데요. 노란 마대자루였죠. 이것도 누가 몰래 버렸구만. 종종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황 씨는 마대자루를 수거했고 이걸 1km 떨어진 쓰레기 집화장으로 옮겨두게 됩니다. 근데 황 씨에게 영 거슬리는 일이 생겼어요. 이 노란 마대자루가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에서 자꾸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대까지 세워놓고 고정을 시켜봤지만 다음날 보니까 어김없이 노란 포대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유독 눈에 밟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보통 인천시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할 때 미화원들이 붉은색 자루를 사용하시는데요. 유난히 색이 다른 노란색 마대자루가 좀 도드라졌던 것도 있었죠. 어쨌든 그가 며칠 그렇게 마대자루를 방치한 후 시간이 갈수록 뭔가 구더기가 꼬이고 썩는 냄새까지 좀 수상했습니다. 6일 후인 12월 8일 오전 11시 마침내 쌓아놓은 쓰레기들을 소각장으로 보내게 돼요. 황 씨와 동료들은 익숙하게 쓰레기 분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또 노란 마대자루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찜찜했던 황 씨는 결국 동료들과 함께 그 포대를 열어보기로 하는데요. 면도칼을 이용해서 자루의 끄트머리를 자르는 순간 보이는 건 사람의 머리카락입니다. 이어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든 아주 심하게 부패된 시신 한 구가 모습을 드러냈죠. 이게 자칫하면 그대로 소각돼서 완전 범죄로 묻혔을 뻔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쌀 40kg 사이즈의 마대자루 속에 있는 시신은 고의로 훼손한 흔적이 없이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시신의 두 팔은 몸통과 함께 노끈으로 묶여 있었고 다리를 구부려서 이 허벅지와 몸통을 다시 묶어 놓은 상태였죠. 시신은 이미 피부가 검게 변했는데 즉 미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고 아예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성별도 지문 채취도 불가능했죠. 피해자는 진 스포츠걸이라는 그 로고가 왼쪽 가슴에 적힌 얇은 핑크색 스트라이프 긴팔티를 입고 있었고 체크 7부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발에 양말을 신고 있긴 했지만 신발은 없었죠. 시신의 옷차림이 실내복인 걸로 봐서 이 피해자가 집이나 어떤 내부에서 숨을 거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정컨대 누군가 피해자의 죽음을 확인한 뒤에 포대에 넣어서 인적이 뜸한 이 굴포천에 유기한 것으로 보이죠. 사건 발생 다음 날인 9일, 부검이 시작됐습니다. 거만이가 처음에 마대자루 속에 이렇게 시신이 웅크려 있는 걸 보고 이게 좀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인가? 라고 추정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두상의 크기를 토대로 성인인 게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여성, 혈액형은 B형, 키는 150에서 155cm, 몸무게는 50에서 60kg로 추정되죠. 윗니가 충치로 변색된 상태였고
한방 생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꽤나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었지만 이 시신의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서 1차 부검만으로는 사망 시점이나 원인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신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해결은 굉장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이거 누군지를 알아야 원한 관계를 찾아볼 수 있고 또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라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신원을 알 수 없으니 이 사건은 철저하게 현장에 남겨져 있는 증거, 그거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또한 범죄 심리 전문가들의 조언이 핵심이 되겠죠. 우선 시신의 목뼈와 갈비뼈에 골절이 발견되는데 이거는 환경미화원분들이 포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골절됐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좀 더 분석해보면 마대자루 쪽에서 이렇게 웅크린 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되어 있었어요. 그대로였다는 거죠. 이걸 봐서 범인이 시신을 마대자루에 쑤셔 넣기 위해서 일부러 결박한 것으로 보였죠. 그렇다면 마대자루에 혹시 지문이 남아있진 않을까요? 가능성이 클 텐데요. 안타깝게도 지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좀 힘들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최초 발견자인 황 씨의 증언에 따라 대략적으로 시신이 언제 유기됐는지 추정은 가능했어요. 마대자루가 최초로 발견된 건 12월 2일. 그럼 그 전에 청소업체가 굴포천을 마지막으로 청소한 건 10월 28일. 그러니까 10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한 달 사이에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보이죠. 그전엔 없었으니까요. 경찰은 인근의 CCTV를 추적했지만 안타깝게도 여기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였고요. 그나마 인근의 CCTV는 최대 저장 기간이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런데 여기서 범인에 대한 진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교묘하게 CCTV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이렇게 시신을 유기할 정도로 계획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왜 하필 굴포 3교 여기에다가 시신을 유기한 걸까요? 여기는 산책로를 통해서 200m만 걸어가면 바로 삼산경찰서가 나오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공원에다가 먹거리 타운까지 있어서 늦은 시간까지도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었죠. 좀 더 인적이 드문 상류 쪽 다리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경찰서와 가까운 이곳을 유기장소로 택했는지 의문이 들죠. 여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범인이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가지고 범인행을 저지른 후에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여기에 버린 게 아니냐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범죄 심리 전문가는 범인이 오히려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인근에 경찰서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유기를 한 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두 번째 의문은 하천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버릴 경우에 보통은 발견을 늦추기 위해서 시신을 토막이라든지 완전히 훼손하거나 또는 수위가 깊은 하천 깊은 곳에다가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시신이 물속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눈에 띄기 쉬운 그 유수지 앞바닥에 있었다는 거죠. 그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게 누군가 빨리 이걸 발견해주기 바라는 듯한 심리가 엿보이기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범죄 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범인이 철저하게 이걸 안매장하지 못하고 굴포천을 택한 이유가 어쩌면 그가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옮겼겠어요? 마대자루에 담아서 뭔가 쓰레기로 위장한 뒤에 손수레 같은 거에 담아서 옮겼을 거고 이후 자연스럽게 이게 쓰레기 집합장으로 가서 소각되겠지 하고 바랬던 거죠. 실제로 이 굴포천 인근에서는 마대자루에 담긴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쓰레기 집화장까지 겨우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여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굴포천, 그리고 굴포천의 쓰레기 처리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발견한 황씨 또는 같이 일했던 몇몇의 환경미화원들을 의심해봤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자, 이번엔 마대자루를 좀 볼까요? 이 포대에 부평구청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쓰여져 있었어요. 보니까 2011년과 12년 사이에 부평구청에서 이 정화 작업을 위해 약 7,000장을 만들어뒀던 거죠. 민간으로 전단이 이후에 됐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피해자 혹은 범인이 이 11년과 12년 사이에 부평구에 거주했을 수 있는 주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게 피해자까지 들어가느냐? 이 포대자루의 출처 자체가 피해자 것인지 범인 것인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이죠. 자,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시신의 신원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단 비슷한 인상착의로 혹시 이 지역에서 가출을 하거나 또 실종 신고가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어요. 매치되는 게 없었죠. DNA도 검사를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했지만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혹시 피해자가 외국인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게 됐고 수사 방향이 확대됩니다. 자, 사건 발생 12일 후인 12월 20일. 너무도 이 수사에 진척이 없자 전국적으로 17개 지방경찰청에 시신 발견 당시의 모습의 사진을 전체 보내게 되고 공조수사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국과수는 시신의 얼굴 골격을 3D 스캐닝 해가지고 복원했어요. 몽타주를 만들었죠? 바로 이 모습인데요. 21일 날에 이 사진이 담긴 전단지 4,000장. 안에는 피해자의 옷차림이 어땠는지, 신체 특징이 뭔지가 다 넣어서 사건은 공개수사로 전환되고 전단지가 전국에 배포됩니다. 제보하는 사람에게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약속됐고 또 제보하는 분의 신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의미 있는 실마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국과수의 2차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 시신의 비장에 일산화탄소 농도 40%가 검출됩니다. 일산화탄소? 그러면 뭐 중독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 정도로 뭘 알 수 있을까요? 경찰은 부평구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6지역 그리고 연탄을 지급받는 130여 가구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경찰이 아니라 좀 이 부분에서 놀랐는데요. 일산화탄소 중독만 가지고 많은 가능성을 이렇게 모색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멋지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게 안타깝죠. 만약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사망했다면 대부분의 자살의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혹여 타살일 경우에 범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번개탄이나 연탄을 피워서 살해하는 케이스도 있죠. 그런데 이 부검에서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토대로 결국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을 타인이 유기한 것이다. 또는 동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피해자만 사망하게 되니 자살 방조죄를 피하기 위해서 이 시신을 결국 유기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기서 만약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불법 체류 중에 어쩌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니까 동거인 혹은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은폐를 하려고 시신을 유기했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게 완전한 결론이 아니라 경찰이 다시 이걸 토대로 부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180명, 다문화 가정, 불법 체류자들까지 모두 탐문 수사합니다. 근데도 성과가 나오질 않아요. 실마리가 잡히지 않아요. 근데요, 이 굴포천이라는 여기가 굉장히 사실 노출이 개방적인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아무리 포대자루였지만 시신을 유기란 걸 정말 아무도 못 봤을까요?
경찰은 인근 CCTV를 다시 돌려보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시신 발견 한 달 전인 11월 8일 오후 5시, 이때가 딱 6.2 그 추정 시간이죠. 인근 CCTV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검은 점퍼에다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굴포천 다리 위에서 그 유기 장소를 1, 2초 정도 바라보고 다시 돌아가는 장면을 포착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범인은 반드시 범죄 장소에 돌아온다. 경찰이 그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이 영상에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답답한 사건에 그가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전국으로 수사가 확산됐는데도 별 진전이 없자 경찰은 이번엔 인천광역수사대 3개 반과 미제 전담팀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이 수사반 인력이 무려 71명까지 꾸렸습니다.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진 거예요. 전단지가 계속 돌아가면서 40건이나 되는 제보가 있긴 했지만 이게 유의미한 단서는 아니었죠. 신고 보상금도 올라갔지만 이 피해자의 신원은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용의선상에 아무도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참 많은 금요사건 파일 사건들을 다루면서 종종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좀 이번 사건은 신원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한 또는 경찰분들에 대한 섣부른 비판은 잠시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굴포천의 시신이 발견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10년 전인 2006년, 이때는 심지어 남녀 쌍둥이로 추정되는 두 구의 아기 시신이 비닐봉지에 쌓인 채 발견됐죠. 이렇게 흉흉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여기에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 게 말이 될까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처 주민들한테 굴포천이라는 곳은 이제 완전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렸죠. 사실 이 사건이 있었던 인천 삼산동은 인근에 산업단지도 있고 또 2015년부터 외국인 노동자와 이 조선족들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관련된 주치 폭력 신고가 많이 들어왔고요. 또 여기에 조폭들이 연루돼 있다는 소문까지 파다했죠. 굴포천에서 발견된 시신 역시 그 연관성을 의심하는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어려운 게 사실 부검 결과에서 살인이다 아니다 라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가 없었어요. 단정 지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은 현재 미제 사건팀이 아닌 인천 삼산경찰서에서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사건은 단순히 고구마 먹은 듯 정말 풀릴 만한 단서가 너무 없는 답답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힘이 들어도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경찰, 형사분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제 방송을 통해서 혹여 이날의 작은 기억의 조각을 제보해 주신다면 경찰분들의 수사에 훨씬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수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안일함을 보이고 실수가 있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무턱대고 경찰은 견찰이라는 그런 비판은 절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